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메카트로니क्스과의 배장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산업재산권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특허권, 신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산업재산권이나 이런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유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무형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술, 어떤 영업 방식, 이러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그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부분이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산업재산권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중에 특허권은 어떤 발명에 대한 그 보호를 해주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창작해내는 것을 이제 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발명을 했을 때 그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호해주는 것이 이제 특허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실용신앙권 같은 경우는 특허권과 유사하게 되고요. 단지 특허권은 약간 좀 복잡한 부분에 대한 약간 어려운 그런 발명에 대한 부분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용신앙권도 어떠한 그 보호 받아야 될 대상이 어떤 발명에 대한 권리인데 특허권에 비해서 약간 좀 쉬운 발명,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실용 신앙권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권은 어떤 그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의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권리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디자인, 어떤 모양이나 색상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해주는 권리가 이제 디자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표권은 어떤 제품들이 있으면 그 제품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상표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상표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단으로 동일한 상표를 써서 원래의 상표를 갖고 있는 상품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상표권이 되겠습니다. 신지식 기산권 같은 경우하고 저작권은 그 뒤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럼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식재산권을 가짐으로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발명을 하게 되면 그 발명에 의해서 어떤 제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그 제품을 따라하는 모방을 한 제품들에 의해서 원래 기존의 제품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타적인 재산권을 주는 부분이 이제 특허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누군가가 먼저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 그 특허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제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특허권을 가진 사람만이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특허권이 없는 사람들이 동일한 제품이나 기술을 사용하려면 로얄티라던가 이런 특허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래의 특허권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휘권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한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어떠한 제품을 똑같이 따라서 만들었어도 원래의 제품을 만든 사람이 뒤에 모방한 제품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명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요. 부수적으로 이제 이런 그 특허나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면
이제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이 된다. 이런 게 되는데 결국은 뭐 R&D를 해서 성과가 나왔으면 그 성과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로 출원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들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정부의 각종 정책 자금 및 세제 지원 이런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왜냐하면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특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확실히 업체에서는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산업재산권이 이제 네 가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특허라는 거는 이제 정의를 보면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 수준이 고도화된 것.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는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고요. 자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창작을 해서 고도화 시켜야지 이제 특허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도화됐다. 대발명,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화기라는 부분, 전화기가 이제 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명을 했죠. 그래서 전화기 자체, 그 음성을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의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 신호를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은 이제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허는 존속 기간이 특허가 등록된 후로 이제 2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똑같아요. 똑같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발명을 적용해서 발명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용신안인데 약간 뭐냐면 소발명이라고 되어 있죠. 소발명은 특허 대발명에 비해서 약간 좀 난이도가 낮은 것, 좀 더 손쉽게 발명이 가능한 부분을 실용신안으로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발명을 했을 때 특허를 내기에는 너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실용신안 쪽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화기에서 원천적으로 전화기를 이용을 해서 원격에 있는 사람하고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특허라 그러면 실용신안은 이제 전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송화 부분과 수화 부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송수화기 부분을 나누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발명은 이제 실용신안 정도에서 이제 가능한 거고요. 실용신안은 이제 등록일로부터 이제 10년까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호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디자인은 아까 특허하고 실용신안은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보호라고 그러면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향적인 부분. 만약에 전화기를 예를 들면 전화기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죠. 탁상 전화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네모난 전화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전화기가 있을 때 그 전화기를 외형적으로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한 특허가 이제 디자인에 대한 권리, 디자인권이 될 거고요. 이것은 이제 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이제 디자인은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표는 만약에 내가 전화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했다. 그래서 특허도 받고 했어요. 그랬으면 이 전화기를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업체라던가 개발자가 있으면 만들어진 전화기를 판매를 할 때 어떤 상표를 붙여서 전화기를 팔아야겠죠. 삼성 같은 경우에 뭐 갤럭시, 뭐 애플, 아이폰 이런 식 상표가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타인의 제품,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기호나 문자, 도형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 놓은 것을 이제 상표라고 얘기하고요. 이 상표는 등록을 한 뒤에 1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10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그 상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산업재산권에서 뭐 전화기를 갖고 예를 들었는데 좀 더 와닿는 예시를 드리면 어떤 자동차를
만들었다.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뭐 제네시스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차에서 지식재산권들이 어떤 부분은 어떤 권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차가 있으면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특허로 보호를 받을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엔진을 제어하기 위한 거, 어떤 연비를 높인다던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엔진을 설계를 할 건데, 그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브레이크도 좀 더 성능이 향상되기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에 대한 설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특허로 이제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용신화는 이제 똑같이 어떤 기능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거지만,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이제 주변 계량 기술이라는 거죠. 차가 있을 때 차에 필요는 하지만 이게 없다고 그래서 차량에 큰 기능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백밀러, 백밀러도 이제 처음에는 뭐 자동으로 접히지 않았겠죠. 그리고 뭐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이제 의자의 높낮이 조절 장치. 뭐 지금도 보시면 이제 자동차의 시트가 메모리 시트가 있죠, 메모리. 그래서 이제 누군가 운전자가 시트의 높낮이나 이런 거를 설정을 해놓고 그게 변경이 되더라도 그 메모리에 대한 버튼을 누르면 원래 설정되어 있는 위치로 가는 이러한 기술들은 어, 크게 어렵지 않은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제네시스가 있으면 제네시스의 차체를 어떻게 만들었다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뭐 저희 뭐 신차가 나올 때마다 그 차는 어떤 차를 모방했네라는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어떤 제품이 나왔다, 차가 나왔다, 그럼 제네시스가 나왔으면 그 제네시스의 고유한 그 디자인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 외향을 디자인해서 이제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차체 형상, 전방 램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죠. 리어 스포일러 이런 것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자동차 어떤 명칭이나 제작사의 명칭, 크게는 뭐 현대 자체도 상표죠. 브랜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제네시스라는 것도 어떤 그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차량의 한 종류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네시스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량의 상품을 그냥 네이밍이나 이런 걸로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상표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허는 이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정당한 승계인에게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서 일정 기간 독점적인 지위를 주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명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타적 권리를 주는데, 배타적 권리를 주는 이유는 대중에게 특허를 공개한 대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허를 공개한 대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특허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 혹은 등록되기 전에 특허가 공개가 돼야 돼요. 공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특허에 대해서 내용을 모두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특허의 권리는 배타적 권리를 주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20년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특허가 등록이 되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 특허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품이나 기술을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콜라 많이 드시는데 그 중에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콜라에 대해서 특허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특허를 등록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콜라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레시피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레시피를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후에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 누구나 코카콜라와 동일한 맛의 콜라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20년간 다른 콜라 업체들이 콜라를 못 만들게는 할 수 있겠지만 20년 이후에는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처럼 아마 콜라의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특허권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래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허라는 거는 어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제도이긴 한데 이게 모든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하는 게 좋다, 나쁘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경우는 특허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훨씬 좋을 수가 있고 코카콜라처럼 특허권을 꼭 등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는 뭐 했다고 해서 모든 특허를 다 등록시켜주지 않고요. 특허의 요건이 있어요. 특허의 세 가지 요건은 크게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있는데 신규성은 그냥 내가 특허를 내야겠다라고 해서 특허 명세서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특허청에 특허에 관련된 서류를 딱 내는 거를 이제 출원이라고 하는 절차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출원한 시점에 유사한 특허가 미리 출원돼 있거나 등록이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하고 똑같은 특허가 있으면 혹은 유사한 특허가 있으면 이미 신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허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보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허를 발명을 해서 특허권을 얻고 싶은데 이 특허가 기존에 있는 특허로서 쉽게 발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진보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성이 있으려면 내 특허는 기존의 어떤 특허를 이용을 해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창작이어야만 진보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특허가 A가 있을 때 그 A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변형을 해서 B를 등록하려고 그러면 진보성에 걸려서 특허가 안 될 거고 만약에 A, B, C 세 개의 특허를 조금씩 일부분을 가져다가 D라는 특허를 출원하려고 해도 등록이 안 되겠죠. 출원까지는 되더라도 왜? 진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보성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와이퍼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있을 때 비의 양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그 와이퍼의 속도가 제어가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일정한 속도로 무조건 비가 오나 많이 오나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고요. 그랬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비가 오는 양에 의해서 와이퍼의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특허를 가지고 포드를 찾아갔고 포드라고 하는 회사는 이 특허가 좋다, 이 기술이 좋다 그래서 같이 공동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결국은 이 발명자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사업화를 시켜버렸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법정에서는, 이 발명은 기존에 있었던 발명들의 기술들을 조합한 거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로서의 기능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내세웠고, 이러한 법정 분쟁이 굉장히 오래 갔고요. 그래서 발명자는 결국은 이기긴 이겼어요. 이겨서 본인의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긴 받았지만 그 권리를 인정받았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거를 개인적으로 잃고 난 후에 이런 특허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연 이 진보성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어떤 다수의 특허의 일부분을 이렇게 조합한 게 새로운 특허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그 다수의 특허를 조금씩 갖고 왔지만 그 가지고 와서 조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진보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도 있고 진보성도 있어요. 그래서 특허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기술이 실제 산업상 이용을 했을 때 크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의료행위 이런 것들은 어떤 특허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뭔가를 특허로서 뭔가를 만들 때 업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특허로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디자인권에서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특허라고 하면 디자인권은 어떤 제품 외형에 대한 관련된 것에 대한 게 이제 디자인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권 같은 경우 외형이 있어야 돼요. 아까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건 방법만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디자인권은 무조건 외형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딱 진짜로 제품이 있고 그것의 형상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권을 줬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캐릭터, 컨텐츠 이런 것들에도 이제 디자인권이 들어갈 거고요. 글씨체 디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다 보면 폰트를 유료 폰트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디자인권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UI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화면을 구성하는데 그 화면을 구성하는 그 방법에 대한 것들도 이제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가능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삼성하고 애플의 디자인 분쟁.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나 좀 된 거예요.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년도 후반, 2010년도 후반 정도부터 10년 정도의 이제 결과가 나왔죠. 2000 아마 8년 이때 시작을 해서 한참 지나서 7, 8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은 이제 화해를 하면서 끝났는데 삼성 애플 간의 디자인 분쟁 요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애플이 삼성에게 디자인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은 아주 유명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디자인권은 결국은 디자인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디자인은 뭐냐면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형태의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허가 제품의 기능을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디자인은 제품의 외양을 보호하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디자인이 있으면 요 정말 이것과 유사한 그러니까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 건 아니고 이 디자인으로서 유치할 수 있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유사한 디자인까지도 이제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디자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주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어떤 도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허도 마찬가지로 도면이 있지만 특허의 도면은 어떠한 그 구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다라고 보면은 디자인권의 도면은 실제 그 외형적인 부분을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형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확한 도면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도면과 어느 정도 유사한 건가를 판단을 해서 침해를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보다는 디자인이 침해를 판단하는데 더욱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애플 간의 특허의 전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좀 됐어요. 좀 됐고, 기간도 오래 갔고요. 한 7년 정도 갔고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한 8천억 정도, 9천억 정도 지불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특허하고 디자인적인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애플이 삼성에게 이제 특허권 침해를 소송을 걸었죠. 걸어서 이제 기능적 특허는 사실 요 휴대폰의 기능적인 부분, 그래서 화면의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뭐 바운스백 스크롤, 이게 뭐냐면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쭉 옮겨 보시면 마지막 화면에서 애플 같은 경우는 마지막 화면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튕겨지는 그런 화면에 효과를 넣었고요. 그거를 이제 초창기에는 삼성에서 따라 했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침해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화면을 이제 줌인하고 줌아웃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두 번 터치해서 문서를 확대해서 보는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이제 침해했다라고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소를 했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제 완전히 이 형상, 전면부의 형상들, 그리고 뭐 물리적인 버튼, 좌우의 기능 버튼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 특허로 걸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7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긴 하지만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아이콘들이 사각형이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도 이제 애플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도 특허라고 이제 소송으로 걸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고 오래 끌었지만 최종적인 결과를 봤다기보다는 그냥 양사가 어느 선에서 마무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허는 애플이 강점일 수 있지만 실제 요 스마트폰에서 3G 통신을 위해서는 통신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이 있을 때 삼성전자는 애플을 향해서 실제 통신이 수행되는 그런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을 같이 이제 제소를 했고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도 뭐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얻었으면 삼성전자의 왜냐하면 통신 특허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양쪽에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큰 업체 간의 특허 싸움에서 이제 승자는 이제 법률 대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식재산권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은 어떤 소설이나 시, 요런 음악, 요런 것들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작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디자인권, 특허권, 뭐 실용신안 이런 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만약에 내가 어떤 시를 발표했다 그러면 발표되는 순간 권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업재산권,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먼저 뭔가를 발표했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다른 권리를 내가 요새는 저작권을 등록하긴 합니다만 그런 거를 등록할 때 그냥 내가 사실은 이거를 요 시점에 뭔가를 공개했다 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동안은 쭉 보호를 받고요. 저작권자가 사후에 50년 동안 이제 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 기존의 지식재산권으로서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범주가 모호한 것들,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들이나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가지고는 보호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중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첨단 산업재산권에는 이제 반도체 설계가 있을 때 어떤 칩을 어떻게 레이아웃을 구성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 이런 것들이 첨단 산업재산권에 들어갈 거고요. 정보재산권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영업비밀, 뉴미디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보재산권에 포함을 시켰고요. 기타적인 그런 권리로는 캐릭터,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네임, 이런 거, 냄새 상표, 맛소리,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는 보호받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